그러면서 면세점 시장이 저도 호황이 올 수 있다 봐요. 음식적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좋게 봐요. 식품주가 한번 터질 타이밍은 됐다. 가장 가성비 있게 뽑아낼 수 있는 한국 방산 회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거라 봐요. 자, 그럼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쪽 저 현대기아 되게 좋아해요. 네. 모비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유망하기 때문에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 보는데, 거기에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곳들, 현대기아가 잘한 건 선점 효과, 유럽이랑 미국에서 도요타보다 먼저 치고 들어갔어요.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도요타가 이미 선점한 시장을 뚫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전기차라는 거는 다 너도 시작 나도 시작인 상황에서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점을 하면은 제값받기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도요타가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한번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대기아는 글로벌 이제 자동차 회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리오프님 쪽은요? 최근에 여행도 다녀오셨다고요? 비행기 값이 최근에 도쿄 나리타 비행기 값이 70만 원인가 아세요, 왕복이? 한국에서요? 예, 야, 인천에서. 거기 예전에 싸게 갈 때 20만 원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포기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여행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네.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인데, 뭐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행기 가격이 다 비쌉니다. 특히 LCC가 지금 아주 호황이 났죠. 화물기를 많이 돌렸던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화물에서 마진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객기만 하는 이제 LCC들은 아주 녹아났죠, 지금. 지금 사람들이 보복 여행 가면서 막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높은 가격을 꽤 오랫동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요즘 진짜 주변에 다 가더라고요. 뭐. 아마 올 여름까지는 비행기 값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동남아, 뭐, 일본, 뭐, 하와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도 이게 얼마만의 여행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여행은 설레임만 주면 되거든요. 야,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면세품들이 그렇게 잘 팔려요. 면세 한도가 올라갔어요. 600불에서 800불로 올렸어요, 작년에. 그동안 힘들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면세점 시장이 저도 호황이 올 수 있다 봐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여행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면세점인데 그동안은 따이공에 의존하는 면세점들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살아가지만 중국 관광객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은 곳, 명동에 면세점이 있는 곳, 롯데랑 이제 신세계. 예, 요렇게 있는데, 롯데는 아무래도 저번에 좀 그 사드 사태 이후로 그때 매출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반사이익을 받은 데가 신세계 면세점이었는데, 그래서 신세계가 매출 44%가 이제 면세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신세계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면세점에서 마진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순하게 면세점만 보면은 면세점 사업이 거의 90%에 달하는 게 호텔신라가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고, 아니면은 중국 면세점, 중국도 면세 한도가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난에서. 그래가지고 봤을 때는 CTG 면세점, 거기가 세계 1위입니다, 면세점. 근데 이번에 인천공항에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거기거든요. 인천공항이 만약에 CTG 면세점이 들어오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과거의 따이공들이 과연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사줄 거냐, 거기서 만약에 막 사게 되면 좀 국내 면세점 타격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CTG 면세점이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면세점이 왜 두 나라만 보냐 이랬는데, 전 세계 면세점 순위를 보시면은 1위부터 10위권에서 대부분이 한국 면세점이랑 중국 면세점밖에 없습니다. 중국 면세점 하나, 한국 면세점 한 3, 4개.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돌리는 게 이제 세계 면세점 시장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호텔신라도 매력이 있죠. 예. 요즘 이제 카지노의 채무식 인기 핫한데, 그럼 레저 카지노 쪽은 어떤가요? 좋게 보고 있어요. 이 영화 한번 보고 나면 사람이 한번 이렇게 자꾸 손이 움직입니다. 나도 가보자 이러면서. 재밌습니다, 아주. 예. 그 이제 온라인으로 해보세요. 거기서 휴대폰 게임으로 하세요, 웬만하면. 예, 저 진짜 가지 마시고. 외국인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 중에서도 VIP들, 전기방에 오는 VIP들 위주로 매출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 카지노들 중에서도 업데이트를 한 데들이 있어요. 과거 코로나 전에. 하나가 이제 파라다이스 인천, 그리고 제주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있는 제주 드림랜드, 롯데 관광개발이죠. 두 개가 되게 매력적으로 봐요. 전 세계에서 있는 카지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항 옆에 있습니다. 그 호텔들이 관광지에 있어요. 바다 보이는 거 안 중요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도박쟁이들은 그냥 비행기 타자마자 빨리 도박쳐야 돼요.
그렇죠. 1시간이라도 아껴야 돼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카지노는 너무 멀었던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까지 들어가는 시간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도박쟁이들이 막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항 바로 앞에 있으면 여기 와서 빨리 치고 빨리 나갈 수 있게. 그럼 아침에 와서 도박하고 다시 저녁에 나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있냐면 관광객들이 돈이 좀 남았어요. 한국 돈이 남았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항 근처에서 자면서 아 이거 환전하기도 귀찮고 카지노 가서 그냥 다 털고 나갈까? 이러면서 쓰는 돈들도 있을 거고 이러면서 카지노는 공항 근처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파라다이스랑 롯데관광개발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섹터는요. SN과 하이브와 카카오 이슈들이 있었죠. 정리됐지만 이제. 우선은 한번 이슈 받은 데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네. 가격이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네. 그래서 제가 안 하는 투자 중에 하나가 공모주 안 건드리는 거랑 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슈주 안 건드리는 건데 이번에 하이브 사태를 봤을 때 확실한 건 알았어요. 그렇게 큰 금액, 조 단위를 베팅할 만큼 한국의 엔터는 미래 가치가 밝다. 어차피 이 엔터 산업의 전 세계를 휘두르는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엔터가 뭐 4-5개밖에 없는데 여기를 쥐면은 글로벌 엔터 사업을 쥐고 있는 거예요. 독점적인 위치인 거죠. 환상적인 사업이죠. 네. 그리고 이 아이돌을 계속 꾸준히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브랜드 해자도 아니고 가격적인 해자도 아니고 나름대로 무형자산의 기술적인 해자라 보는 거죠. 그럼 하이브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SM, 1세대 아니에요. 1세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키워나오고 있었던 SM의 가치가 상당하다라 봤던 거고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 들어가려면 하이브를 인수하든 SM을 인수하든 JYP를 인수하든 YG를 인수하든 뭔가를 하나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SM 매물 나왔을 때 이걸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낫다라 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의 손을 좀 들어주면 카카오 경영권으로 이제 합의를 보면서 카카오가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또 4파전이 된 거죠. 안 그랬으면 3파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브가 넘어갔었다라 그러면은 저는 JYP의 가치가 굉장히 좋았다라 봤었어요. JYP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상향을 해요. 나머지 엔터들은 좀 굴곡이 좀 있어요. 그래서 JYP는 그동안 보면 아이돌들이 사고도 잘 안 쳐요. 우리나라 엔터가 글로벌로 계속 성장한다라 봤을 때는 JYP가 제일 리스크가 적은 회사가 아니었을까. 다만 주가가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좀 싸게 나와야 한번 건져보는데 싸게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요것도 포기. 예, 그렇습니다. 음식적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좋게 봐요. 특히 이제는 식품주가 한번 터질 타이밍은 됐다. 왜냐면 라니냐가 끝났잖아요. 2011년, 12년에 곡물 가격을 보시면은 곡물 가격과 유가가 엄청나게 높게 있다가 뚝 떨어집니다. 2013년에. 뚝 떨어지면서 벌어진 현상이 원가가 저렴해진 거예요. 내가 밀가루를 만들고 설탕을 사와서 만들던 과자 회사, 라면 회사, 식료품 회사들인데 재료비가 내려왔죠. 근데 과거에 곡물 가격이 오른다 해서 신나게 제품 가격은 다 올려놨어요. 자, 뚝 떨어져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때부터 대한민국 환율이 뚝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지고 곡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가가 훨씬 더 저렴해져요. 기업 입장에서 마진이 확 늘어납니다. 그때 또 뭐가 있었냐면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 과자 회사들이 해외에서 먹힐 수 있다라는 또 이런 가치를 보여주고 그때 이제 K 컨텐츠, 이제 뭐 K 식품 이래가지고 뭐 비빔밥으로 뭐 뮤지컬 연극하고 막 이러면서 한류를 뭐 이렇게 음식을 전파하겠다 이런 게 되면서 갑자기 식품주가 성장주로 돌변하는 거예요. 삼박자가 다 맞았던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봤더니 10년 만에 또 돌아오게 생겼어요. 곡물 가격 심하게 떨어지고 있죠. 유가 떨어지고 있고 환율 떨어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순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영화관 플랫폼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넷플릭스 오늘 뭐 보지 하고 보는데 한국 콘텐츠를 소모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오징어 게임 같이 한번 이제 로또가 한번 터진다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음식들이 해외로 수출해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전과 더 달라진 게 우리나라 주요 식품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식품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어요. 풀무원은 전 세계 두부 1위가 됐고 CJ는 슈완스를 인수했고 여러 것들이 있었고 또 소주장 먹는 장면도 과거에 소주가 미국에서 한인마트에서 팔리던 소주들이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그 몇 초 잠깐 나온 그 사이에 월마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농심도 라면 공장을 미국에 지었는데 1공장이 너무 잘 돌아가서 풀캐파가 돌아가니까 2공장 짓고 2공장이 몇 달 전에 80%까지 가동률이 올라갔다는 뉴스가 들었어요.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남미에서는 라면을 스낵으로 받다가 DC로 바뀐 거예요. 끼니로 바뀌었어요. 1달러에 해결할 수 있는 끼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수요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뭐 라면 공장도 잘 되고 수출도 되고 환율 내려가고 원가 내려가고 이런 삼박자가 이제 거의 맞춰져 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상승의 힘을 모으고는 있다라 보는 거죠. 다만 이 중에서 뭐가 터질 거냐는 잘 모르겠지만 2014, 15년에 식품주가 10배 올라갔거든요. 거의 종류를 안 가리고. 그때 특징 보면은 히트 상품, 대장주 뭐 이런 애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요새 최근의 트렌드에 잘 맞아 떨어질 것이냐, 컨텐츠에서 잘 홍보가 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최근의 트렌드가 ESG잖아요. 친환경 트렌드에 잘 맞는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될 거냐, 그리고 여기에 턴어라운드까지 하나 더 엮으면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이 해외에다 진출하느냐고 근 3년 동안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면은 막 자기 시가총액만큼 막 공장 증설에 때려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익이 안 났어요. 회계상으로는. 근데 영업현금 흐름 활동 보면은 엄청 흐름이 좋은데 실제로 당기순이익이 안 좋다가 최근에 적자를 한번 띄우고 나서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폭발적인 이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 부르냐면 턴어라운드라 부릅니다. 식품주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나왔을 때 그 회사들은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효성 TNC도 보면은 소재 회사였을 때 우리가 관심 없었다가 스판텍스가 갑자기 그렇게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대를 해보고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거랑 이미 벌써 식품회사 주가 2배 됐대요. 그때 얼른 사서 들어가는 거랑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K 이제 음식이 이제 히트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K-팝, K 드라마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엄청 크죠. 사실 K가 붙는 게 K 방산도 있고 K 뭐 에스테틱, K 식품, K-팝, K 엔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K가 붙은 것 중에서는 가장 좀 좋게 보신 건 어떤 거세요? 방산. 아무래도 방산은 시장상 유리한 조건을 너무 잘 갖추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끝날 거라 봐요. 끝나려면 한쪽이 괴멸해야 돼요. 두 나라의 이해관계상 힘이 유지된 상태에서 휴전은 어려워요. 한쪽이 이제 회복 불능 쪽까지 떨어져야지만 항복에 가까운 휴전이 나오겠죠. 그러면 전쟁의 그 전후는 계속 감돌 수밖에 없는 거고 나토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재무장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과 대만, 미국 서로 지금 전 사방에 군비 확장 시대로 열리고 있어요. 그럼 전 세계 군비 확장 시대에 열리면 가장 뭐 훌륭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뭐 미국 방산 회사들도 있겠지만 유럽에도 몇 개 있고 가성비 있게 뽑아내는 무기도 필요하거든요. 단순하게 뭐 한 대를 비싸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주문했을 때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고 가장 대량으로 가장 가성비 있게 뽑아낼 수 있는 한국 방산 회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거라 봐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나라 K방산이 육해공 통합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군과 해군, 육군과 공군이 서로 소통해야 되는 체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국산 무기도 쓰지만 미국산 무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미국산 무기를 썼을 때 호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육군, 해군, 공군 무기를 다 같이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패키지로 사면 좀 깎아줄게. 10% DC 해줄게. 아니면은 이거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산 육군 해군만 사고 공군은 뭐 다른 나라 거 사면 호환이 안 돼서 소용이 없습니다. 다 이거 사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방산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 올라가는 시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새 또 K 방산까지 이렇게. 혹시 군대는 제가 장교 나왔습니다. 장교 역시 제가 해군 쪽이라서 해군 장교 기관 쪽이라서 장비 쪽을 이렇게 많이 제가 다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배에 쓰는 엔진 중에 독일 어떤 사의 엔진이 있었는데 해군 배에다 들어가는 엔진인데 그 회사가 망했어요. 고장이 안 나서 엔진이. 그러니까 고장이 좀 나줘야 부품을 좀 갈아주고 이걸 팔아먹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가 망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듯이 그랬었는데 최근에 제가 그때 뭐 저도 배 타면서 느꼈던 거는 외국산 엔진이라든가 외국산 부품 비중을 많이 쓰다가 한국산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가스터빈 기술이라든가 뭐 이제 엔진 기술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두산 엔진, 예전에 삼성 테크인 이런 데들 보면은 되게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외국 회사들에 비해서 손색 없이 기술력 가진 것들이 많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한 게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봤을 때는 한국 방산이 언젠가는 되겠구나 했는데 딱 이때 기회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고장이 안 나서 망했다라는 말이 되게 생각나는 게 우리가 사실 옛날에 휴대폰은 이렇게 접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애니콜 때였나요? 그때는 휴대폰을 던져도 안 부러진다고. 근데 휴대폰이 그 액정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실
한번 떨어뜨리면 난리 나죠. 시멘트나 네, 특히 네. 떨어지면 이제 액정이 나가면서 보통 맞아. 교체 주기가 되게 네. 빨라지는 게 있었는데 자동차도 신나게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앓는 소리 나요. 아, 부품 교체해달라 그러고. 네. 그때부터 부품 회사들이 돈 버는 거거든요.